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직접 재료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회계나 경영 쪽에서는 정말 뭐랄까 핵심 용어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의미가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경영회계사협회 IMA 자료를 가지고 이 직접 재료비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의해보고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직접 재료비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측정하느냐, 이게 제품 원가는 물론이고 재고 가치 평가, 더 나아가서는 경영 의사결정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뭐 제조든 서비스든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든 어느 분야에 계시든 이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핵심 비용,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당신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직접 재료비가 정확히 뭔가요? 소스에 나온 정의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원가 대상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재료의 양, 네. 거기에다가 재료 단가를 곱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그리고 직접 식별. 이 두 가지가 키워드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원가 대상이라는 건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계약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을 알고 싶은 그 대상, 뭐든지요. 그러군요. 그럼 그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식별한다는 건 추적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굳이 직접비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추적하는 데 드는 노력이랑 비용보다 그 정보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더 클 때, 그럴 때 이제 직접 추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료 수량하고 재료 단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먼저 재료 수령부터 볼까요? 어떤 재료들이 이 직접 재료 수령에 포함될까요? 일단 당연히 그 원가 대상, 예를 들어 제품의 물리적인 일부가 되는 재료들이겠죠. 뭐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강판이라던가. 그렇죠. 아주 대표적이죠. 또 제조 과정에서 소모되기는 하는데 이게 특정 원가 대상에만 쓰였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재료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정 제품 염색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어떤 염료 같은 거요. 다른 제품엔 안 쓰고요. 아하, 네네. 그 제품만을 위한 거라면 직접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원가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처럼 아주 큰 원가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보통 제품 하나 만들 때는 너무 비용이 작아서 그냥 간접비로 처리했을 법한 그런 작은 품목들, 뭐 특정 대형 기계를 조립할 때만 쓰는 특수한 접착제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들도 그 프로젝트에만 쓰인다는 게 명확하면 직접 재료비로 볼 수 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다면요. 아,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완제품에 포함되는 포장재. 아, 포장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향수병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공정 중에 고객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포장 용품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향수병 같은 건 당연히 제품의 일부니까 포함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인 손실분 처리 문제입니다. 아, 손실분. 스크랩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소스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스크랩이나 폐기물, 불량품 비용은 직접 재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강철판에서 부품을 프레스로 찍어낼 때 당연히 자투리가 남잖아요. 그런 예상되는 자투리 비용. 네네. 또는 화학 공정 중에 일부 물질이 증발하는 경우 그 예상되는 증발량만큼의 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아, 그럼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손실은 원가에 넣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손실이나 비정상적인 손실은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나 아니면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하는 거요. 네,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품질 검사를 위해 샘플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파괴 검사도 하고요. 일상적인 품질 검사를 위한 샘플 파괴 비용은 포함되지만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일상적으로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용 샘플,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 재료는 직접 재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아, 용도에 따라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료 수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알겠고요. 다음은 단가인데 이건 그냥 구매할 때 받은 송장 가격만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절대 아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훨씬 더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것들을 더해야 하죠? 일단 기본적인 송장 가격은 시작점이고요. 거기에다가 외부 업체에 맡겨서 추가 가공하는 비용 있죠. 예를 들어 도금 처리 같은 거. 아, 네. 외주 가공비. 그것도 포함해야 하고 또 재료를 우리 생산시설까지 가져오는 데 드는 운송비, 매입 운임이라고 하죠.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운송비까지요? 아,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판매세나 관세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야 합니다. 심지어 재료를 납품받을 때 사용된 컨테이너나 팔레트 비용에서 나중에 그걸 반환했을 때 돌려받는 환불액을 뺀 순 비용까지도 단가에 넣어야 해요. 와, 생각보다 포함할 게 정말 많네요. 네. 기본 원칙은 그 재료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생산 현장까지 가져오는 데 드는 모든 필수 비용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단가에서 빼야 하는 항목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매입 할인이나 물건 돌려보내고 받는 환불, 리베이트 같은 건 빼야 하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현금 할인인데요. 대금을 일찍 갚아서 할인을 받을 때 그 할인율이 시중의 합리적인 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 그 초과분만큼은 재료 가격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일종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거죠. 아, 이자 성격으로 봐서 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포함하면 안 되는 비용도 있겠죠? 주의할 점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항구나 창고에서 보관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는 벌금 성격의 비용, 그 채선료 또는 보관료 연체료, 뒷머리지라고 부르는 거요. 이건 재료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관리 부주의로 인한 비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료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재료 사용량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은 직접 재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수량과 단가 개념은 잡혔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걸 100%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추정치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네,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추정치가 충분히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표준 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표준 수령이나 표준 단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 즉 원가 차이는 나중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 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료 관련 간접 비용 처리 문제인 것 같아요. 구매부서 운영비라던가 재료 받고 검사하는 비용, 창고 보관 비용 같은 거요. 맞아요. 이런 비용들은 사실 재료 자체의 비용은 아니지만 재료 확보 및 관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통적으로는 그냥 제조 간접비로 묶어서 직접 노무 시간 같은 기준으로 일괄 배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근데 소스에서는 그 방식보다는 이 비용들이 재료와 직접 관련이 깊으니까 배분 기준도 재료 수량이나 재료 금액 같은 재료 관련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가 계산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의 개념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배분 기준을 좀 더 관련성 높은 걸로 쓰라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재료비의 정의부터 측정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핵심은 경제적으로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원가 대상과 직접 연결되는 수량을 제대로 식별하는 것. 네. 그리고 단순히 송장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관련된 모든 획득 비용을 포함해서 정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만 당신은 원가 정보가 신뢰성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원가 정보의 정확성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 심층분삼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직접 재료비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요즘 IT 기술이나 센서 기술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과거에는 너무 번거롭구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적이 어려웠던 많은 비용들이 이제는 훨씬 더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기준 자체가 좀 변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간접비로 처리했던 더 많은 종류의 비용들이 미래에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추적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혹은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술 발전이 원가 회계의 분류 기준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원가 측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